절대 권력과 밤의 연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은밀한 사생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간 집권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 복합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강력한 경제 개발 정책을 통해 나라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히 1972년 유신헌법 이후 그의 정권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며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처럼 논쟁적인 정치 경제적 유산 외에도 박정희의 삶에는 공개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늘 은밀하게 회자되어 온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바로 안가 안전가옥에서의 호화로운 연회와 권력을 남용해 여성 연예인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KCIA 부장 김재규가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와 경호실장 차지철을 총으로 쏴 살해한 26 사태는 이 밤의 연회에 대한 비밀의 장막을 걷어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의 증언과 내부자들의 폭로는 국가 권력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여성 연예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안가와 채용사, 욕망을 위한 조직적 시스템 안가, 안전가옥, ANK는 중앙정보부 KCIA가 관리하는 비밀스러운 영빈관으로 궁정동과 같이 청와대 근처의 은밀한 장소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 최측근 보좌관들과 친밀한 술자리를 갔던 곳입니다. 이러한 연회에 빠질 수 없는 존재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으며 주로 여성 연예인, 모델 또는 여대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연회를 위한 인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여성을 전문적으로 선발하는 사람들은 봉건 시대부터 유래한 은어인 채용사 차용씨, 즉 꽃을 따는 사자라고 불렸습니다. 한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은 안가에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이 시스템의 운영 절차를 밝혔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2명의 마담이 각각 약 100명에 달하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명단을 관리하며 필요시 즉시 동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회 소집 명령이 내려지면 이 마담들이 몇 명의 후보를 추천해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외모, 신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유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불문율은 한 여성이 대통령을 한 번 이상 접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대통령이 특별히 요구할 경우 한 번 더 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원칙은 항상 지켜지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장기간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중앙정보부와 같은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권력을 남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 안보 임무에 집중하는 대신 중앙정보부의 일부는 대통령의 유흥을 위해 여성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기능하며 국가 권력을 개인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충격적인 증언과 논쟁적인 숫자들이 연회에 대한 진실은 26 사건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1980년 고등군법회의에서 암살에 가담했던 박선호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은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박정희와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수십 명에 달하고 현재도 정상급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직접 연회를 조직했던 사람의 이 증언은 1970년대 내내 정치 및 예술계에 떠돌던 소문을 사실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실제 숫자는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김재규의 변호사였던 안동일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박정희가 안가에서 만난 여성의 수가 200명이 넘는다고 털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는 한 채용사의 수첩에 기록된 선발 여성 명단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이 활동의 규모와 빈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 배우 김사마와 다른 여성 연예인들의 비극 당시 보수적이고
명예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수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절대 권력에 의한 보복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붕괴 후 몇몇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로 재능 있는 여배우이자 무용가였던 김삼화가 언급됩니다. 피해자를 직접 인터뷰한 언론인 김현철의 기사에 따르면 1960년대 한국 영화계에 떠오르는 스타였던 김삼화는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청와대의 채용사들의 눈에 띄면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안가의 연회에 강제로 끌려가 박정희의 성적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몇 번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간 이어져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삼화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6살 때부터 무용을 배우기 시작해 한성준의 문화에서 조선무용연구회에 다니며 재능을 인정받았고 성신여고 재학 시절인 15세 때 미국 특사 환영 파티에서 공연하는 등 무용신동으로 불렸습니다. 1955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양산도의 주연으로 영화계에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무용 실력을 선보인 논개, 한홍콩 합작 영화, 이국정원, 그리고 궁녀역을 맡아 엄앵란과 검투 장면을 선보인 대전을 포함해 약 15편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영화 데뷔 후 김삼 화무용 연구소를 운영했으며 1962년 드라마센터의 연극 한강은 흐른다에도 출연했습니다. 또한 지적인 배경과 솔직한 성격 때문에 영화계의 독설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박정희에 의해 미국으로 사실상 추방당했던 김삼화는 박정희의 잦은 성폭력에 대한 공포로 인해 평생 신경쇠약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증거와 증언 어느 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수호 및 언론탄압진상조사 공동위원회는 저항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모란이 피기까지는으로 유명한 영랑 김윤식 시인의 셋째 아들인 언론인 김현철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김현철은 김삼화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와의 인터뷰 상황을 설명하며 박정희의 성폭력 의혹을 증언했습니다. 다음은 언론인 김현철의 기사 중 한 부분입니다. 1960년대 후반 서울의 명문여대를 졸업한 한 미모의 여배우는 2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계의 톱스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 결혼 1년 만에 처사들을 낳는 등 행복한 결혼 생활로 선후배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호사다마 하우시도모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였을까요? 운명의 여신은 이 여인의 행복을 질투했는지 이 행복한 가정에 살며시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의 채용사 연산군 시절 전국에서 미녀 기생을 선발해 왕에게 바치던 관리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각하께서 부르십니다. 15분 안에 화장하고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가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에 응한 유명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녀는 나도 가는구나 라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태어난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자 엄마입니다. 밖에 혼자 사는 유명인들도 많은데 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당시 많은 유명인들이 각하의 부름을 영광으로 여기며 응했던 것과는 달리 이 여인은 현재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순진한 여인이었습니다. 각하의 부름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각하라는 분이 그런 사정 얘기에 설득될 분이었을까요? 명령조로 말하던 채용사가 물었습니다. 잠깐만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사정이 많습니까? 더 이상 저항하면 자신과 영화 제작자인 남편, 둘 다 영화계에서 매장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순순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청와대가 아닌 바로 옆에 다른 장소 나중에 궁정동의 궁정저택이라는 것을 알게 됨로 끌려가 그곳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각하의 성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어오른 눈으로 집에 돌아온 그녀를 본 남편은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퀭하고 축 처져 있어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아내의 설명을 듣고는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다른 유명인들처럼 검은 차가 당신을 태우러 오는 것을 보고 우리 차례가 왔다는 것을 알았소. 그는 아내를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른 유명인들이 한 번만 다녀간 것과 달리 채용사는 매주 한 번씩 이 여인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체념하며 살던 남편은 그날따라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오늘 나는 끔찍한 곳에 끌려갔었어. 그는 우리 둘 다 헤어지는 게 빠를수록 더 좋을 거라고 협박했어. 우리는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두 사람은 밤새 울며 자신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이혼하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이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방에서는 그가 쓴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보, 밖에서 누가 날 데리러 기다리고 있어. 그를 따라가야 해. 나를 찾지 마. 그게 당신도 사는 길이야. 아이, 잘 키워.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사랑해. 여보.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카카는 한 여성과 관계를 가진 후 그녀에게 부유한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인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카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60이 넘은 미국인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기뻐했습니다. 결혼 6년 후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나 엄청난 유산과 두 아들을 남겼습니다. 한 할머니 지금은 75세. 40년 전 그런 기구한 운명을 겪었던 그녀는 비록 잠시였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을 회상하며 전 남편과의 아들 1명과 미국인 남편과의 아들 2명을 포함한 3명의 아들과 함께 미국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혼한 후 전 남편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전 세계 독재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김정일이 미녀를 납치하여 평생 첩으로 삼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그 보고서에 박정희가 일회용품처럼 사용했던 약 200명의 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입니다. 이 숫자는 채용사의 수첩에 기록된 여성의 수로 변호사 안동일과 김재규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 면에서는 박정희의 악행이 김정일과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그의 부하였던 김재규에게 암살당했을 때 그와 함께 청와대에서 살았던 그의 큰딸 박근혜는 겨우 27세였습니다. 이는 그의 잔인한 행위가 그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처럼 박근혜도 그 200명의 피해자들을 단지 소모품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가 아버지를 대신해 그 여성들을 찾아가 사과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던 박근혜가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가 부른 모든 여성들이 그 영광을 기뻐했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남의 아내를 첩으로 삼은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일반 백성에게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어떤 왕보다도 잔인했던 독재자의 딸이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국민이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누가 되면 안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건이 공개된 후 박정규는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성범죄자들을 전자발찌와 사형으로 엄벌하겠다고 대국민 공약을 발표했지만 먼저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박정희의 상습적인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가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그의 부적절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권력의 타락 당시 여대생이었던 또 다른 여배우도 익명을 조건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에게 접근당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궁정동 안가로 끌려갔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이 강제적인 관계는 한동안 계속되어 안가뿐만 아니라 때로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그곳이 궁정동 안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티장에 들어가기 전 그는 한 남자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소문으로만 듣던 대통령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티에서 그는 대통령 옆에 앉았습니다. 대통령 외에 다른 3명의 남성이 있었고 각 남성 옆에는 1명씩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매우 당황했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노래 한 곡 불러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어섰지만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망설이자 그는 빨리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때 나는 유명한 노래의 한 소절을 불렀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부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한 남자가 감히 각하 앞에서 노래를 멈춰 라고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하께서 괜찮아라고 말씀하시고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내가 너에게 노래를 불러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한 첫인상이 엄격하면서도 매우 매력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박 대통령과의 첫 만남 이후 그는 안가에 자주 드나들었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주로 궁정동을 비롯한 안가에서 만났는데 어느 날 각하께서 대낮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청와대 집무실에 계셨습니다. 각하와 단 몇 분 만에 한 비서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육 여사께서 집무실로 오고 계십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했고 박 대통령은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육 여사가 집무실에 들어서자 박 대통령은 침착하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육 여사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답하며 집무실을 훑어본 후 떠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날 그에게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중앙정보부에 누군가가 유 여사에게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 그는 한 영화 감독의 눈에 띄어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치솟아 대통령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배우가 된 후에도 유 여사의 신원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건장한 남자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그의 매니저였던 그의 남동생은 누나는 며칠 전에 부산에 갔어요. 거기서 영화 촬영 중이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들 중 한 명이 권총을 꺼내 그의 입에 겨누었습니다. 헛소리 말고 사실을 말해. 각하를 만났지. 거짓말하면 죽어. 그가 부산 촬영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그가 고백을 들은 지 약 1년 후 그들은 그의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우리 누나가 대통령을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날 누나가 영화 촬영하러 갔으면 좋았겠지만 나는 누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어. 아니, 만약 각하와 함께 있었다면 나는 그걸 상상하는 것조차 싫어. 당시 그의 남동생은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박 대통령의 자녀들이 아직 살아있고 이미 다 자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탐욕의 한 사례였습니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여성들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아 이는 유 여사의 마음을 격렬하게 불태웠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제 외에도 유 여사는 남편에게 한 여배우와의 불륜 소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따졌다고 전해집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만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명 이상의 여성들이 박정희 시대의 궁정동을 거쳐간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자신의 변호사였던 안동이륙 17세에게 털어놓은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김재규는 심지어 대통령을 제거하는 이유 중 하나로 여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작년 말 저는 가수 김세레나 59세를 만났습니다. 2006년 12월 월간지 여성동아의 2번의 결혼과 이혼, 전직 대통령들과의 특별한 관계 기사, 참조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당시 저에게 박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데뷔 2년 만에 당시 19세, 그녀는 생방송 직전 긴급 호출을 받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참석하는 파티에 갔습니다. 김세레나의 팬이었던 박 대통령은 그녀가 한국 민요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녀에게 국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국빈 만찬에 참석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 갔더니 한 임원이 저를 불러서 미안하지만 윗선의 지시로 오늘부터 TV 출연이 금지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어요. 저는 이것이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내려진 금지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명령이 육여사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단언했습니다. 방송 출연 금지 통보를 받은 직후 그는 극도로 좌절하여 내 가수 생활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위세척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수면제 사건 이틀 후 그는 자신이 아는 고위 관계자 K가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K에게 방송 출연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 금지 명령은 해제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으니 1970년대 빨갱이 박정희 정권의 실제 부패와 타락에 대해 거의 완전히 인식하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글을 통해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채용사 부패의 한 형태가 신군부 정권에서도 여전히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살인마 전두환은 전편에서 언급된 부정축제와 자금 은닉 수법을 모방했을 뿐만 아니라 채용사와 안가문화 부패의 한 형태까지 박정희 시대를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CBR이 이 혼란스러운 밤의 유흥을 시작했는지 이해했겠죠. 결론이 이야기들은 수많은 소문 속 피해자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공통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여성 연예인들에게 접근하고 강요하고 통제하며 그들이 불복하거나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들의 삶과 경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대의 한국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961년 쿠데타 이후, 특히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박정희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군대, 경찰, 그리고 특히 국가 안의 국가로 불리던 중앙정보부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독재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어떤 메커니즘도 없었습니다. 모든 반대는 잔인하게 진압되었습니다. 또한 1974년 암살 사건으로 비극적으로 사망한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죽음이 박정희의 심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아내를 잃은 후 그가 외로움을 느끼고 스트레스 해소와 위안을 찾기 위해 안가에서의 밤샘 유흥에 더욱 빠져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측근이었던 김종필은 육 여사가 박정희의 생각과 행동에 균형을 잡아주었다고 평가했으며 그녀가 사망한 후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상황적 배경일 뿐 권력 남용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국가 기구를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 특히 여성을 강제 동원하는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자 법적 위반입니다. 박정희의 사생활에 대한 스캔들은 그의 유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비난받아 마땅한 어두운 면과 행위들을 보여줍니다. 26 사태는 단순히 정권 내부의 권력 갈등의 결과만이 아니라 암살자 김재규 스스로가 대통령의 도덕적 타락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일부 정당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경력은 망가졌지만 사회적 두려움과 낙인 때문에 정의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는 후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 피해자들에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역사적 시기를 되돌아볼 때 안가와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위험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한 개인이 법과 도덕 위에 자신을 두면 그 결과는 국가 정치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운명에도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궁정동의 밤의 연회는 단순히 한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린 장소가 아니라 권력의 타락과 그것이 초래한 개인적 비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